주나라에서 제일 인정받는 철학자였어도 또 주나라의 제도를 다시 부흥시키려고요. 엄청 노력한 사람인데도 뼛속에서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에 대한 좀 한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그냥 신하가 임금을 물리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유교가 맹자도 그렇지만 신하가 최선의 노력은 하고 그런 쿠데타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유교는 되게 중시합니다. 쿠데타도 인정해요. 유교는 왕 같지 않은 왕은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하가 또 동시에 맹자에 보시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 자기 혼자만 알고 백성을 돌보지 않은 왕은 이미 왕이 아니다. 그런 왕은 끌어내려라는 주장 하나랑 또 하나는요. 우리 왕은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신하는 그것도 그런 또 양심의 도적이다 하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백성들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런 왕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니까 또 도덕적인 리더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게 유교라서 공자도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주나라가 좀 은나라를 도와서 저 제후국이었을 때 좀 도와주진 않고 바로 은나라를 물리쳐가지고 그 먹을 생각을 했던 걸 생각하면 좀 괘씸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나라가 실제로 정치를 잘 마련해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고 요 모순적인 입장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공자의 그런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 공자가 실질적으로 복원하고자 했던 게 제가 동의적 얘기를 왜 꺼냈냐면 공자는 이 말을 해요. 자, 그 뒷페이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의족이나 홍산문화이기까지 한 겁니다. 공자가 이 말을 해요. 나는 수리부작,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보십시오. 술. 이게요, 이제 경찰서에 혹시 가시면 진술서라고 쓰잖아요. 이게 진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은. 수리부작. 나는 진술만 했지 내가 창작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모든, 지금 논어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나는 그 동방 고대 문화, 양심 문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내가 지어낸 게 없다라고 먼저 주장합니다. 수리부작이 유명하죠. 그래서 나는 고대 문화의 본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설명한 거지 사사롭게 지어내지 않았다. 왜 이게 고대 문화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믿었다. 믿고 좋아했다. 뭐를? 옛날 거를. 나는 오로지 옛날 거를 믿고 좋아했을 뿐이다. 즉, 뭘 진술했던 겁니까? 옛날 거. 옛날 거를 좋아하고 옛날 거를 밝혀서 지금 주나라 사람들한테 옛날 거는 뭐냐면요. 은나라 거고요. 그 이전에 은나라가 제일 하느님으로 보는 그 두 양반이 요임금, 순임금입니다. 요 순의 그 정치 철학이나 양심 철학을 나는 밝히려고 한 거다. 같은 겁니다. 양심으로 정치하자는 게 요순의 대표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해요. 재밌는 말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의 노팽과 견주어 본다. 요 노팽이 노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스승은 노자였고 실제 얘기해 보면요. 중국 요게 왜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증자문이라는 글이에요. 이건 육아의 경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노담한테 배울 적에가 한 4번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 현재 사마천 사기에는 공자가 노자 한 번 찾아가서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찾아가서 그냥 한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제도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그걸 옛날 노담한테 배울 적에 노담한테 물어봤더니 노담이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리고 또 다른 상황, 뭐 장례진에서 관 들고 나가는데 일식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옛날 노담한테 배울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한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자도 많은 부분이 우한데 그래도 또 참고해볼 게 이거랑 유사한 증언이 장자에 나오는데요. 이 노자의 다른 이제 노자 친구들이 그 찾아와서 그래요. 그 공자라는 사람은 왜 자꾸 자주빈자를 자꾸 당신한테 와서 배우면서 왜 말은 안 듣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자가 노자 찾아가서 자주 배웠다라는 게 더 일반적이지. 지금 우리가 사마천 사기에 보면 딱 한 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온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논어의 이 문장을 노팽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지금 현재 주자가 사서집주 낼 때는 은나라의 어떤 그 팽조, 다른 사람을 말한 것처럼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게요. 지금 공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고대 문화 밝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거 진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근데 거기 팽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그런데 은근히 노팽한테 견주어온다는 건 나보다 더 선구적인 작업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보세요. 노팽. 우리 노팽이라고 말한다는 건요. 거의 선생님 뻘입니다.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노팽.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오래 산, 800년인가요? 오래 산 걸로 유명한 사람이지 이런 고대 문화를 복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공자님이 고대 문화 복원하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으니까 막히니까 노자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왜냐? 노자가 주나라 왕립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공부하다 막히니까 이 고대 문화를 팔려고 노자를 찾아갔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선구적인 작업을 한 사람이 노자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자도 자기의 문집에는요, 주의집에는 제가 주의집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노팽을 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집주를 낼 때 노자란 말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유교랑 도교가 싸우던 때라 도교 제자라고 공자가 얘기해버리면 도교한테 지고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쟁 업체의 이 수장을 시조를 우리 시조의 선생님이라고 하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 문집에는 노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서 집주를 낼 때는 정식 교과서를 낼 때는 노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이제 은나라 팽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하인. 그래서 이 작업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요, 증거가 있는 얘기게, 공자나 노자나 결국 뭘 연구하냐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그걸 다 못 해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있어요. 홍범구주라고, 홍범. 이게 기자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주나라 무왕이죠. 주나라 문왕은요, 이 주나라도 문왕이 아버지고 무왕이 아들인데, 문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우는데, 실제로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에요. 문왕은요, 엄청난 세력을 모으고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나라를 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은나라보다 더 이제 힘을 갖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문왕이죠. 그래서 주역을 썼다는 분이 문왕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인데도 논어에 보시면 문왕은 참 사람이 진선하다. 왜냐하면 은나라를 안 쳐서 그래요. 신하로서 도리를 지켰다는 거죠. 자기가 더 인망이 있음에도 신하 임금 나라를 더 받들고, 그런데 무왕은 쳤죠. 무왕은 선하진 않다. 이렇게 살짝 깝니다. 공자의 비판 의식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 되려는 욕심에, 즉 은나라를 진짜 나라 백성 걱정해서 한 것보다 공자 생각에는 자기가 왕 해보려는 그 욕심이 더 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무왕은 주나라에서 최고의 성인으로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심한 말을 못하고 아주 선하진, 이 무왕의 음악을 들으면 아주 선하진 않다 식으로 딱 약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인데, 이 무왕이 기자한테 은나라를 치고 도를 물은 내용이 홍범이에요. 그러니까 홍범이 이게 큰 홍자고 법범자라 큰 법, 정치를 하는 큰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은나라 성인인 기자한테 이 홍범을 배우는 내용이 홍범인데, 이게 서경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이 공자도 노자도 다 홍범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대동이니 왕도니 탕평이니 천하왕이니 노자나 맹자나 공자가 쓰는 모든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홍범. 지금 오행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도 홍범이에요. 요게 동양 고대 문화의 아주 그 교과서예요. 즉 이 기자 입을 통해서 동방 동이종 문화가요, 주무왕한테 전수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고, 그래서 이런 서경을 이게 요순 그리고 그걸 계승한 은나라의 통치 철학, 그게 양심 철학이고요. 그 통치 철학을 노자도 공부했고 공자도 공부했다는 증거가, 쓰는 용어들이, 노자에는 천하왕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천하왕을 세워야 한다. 진정한 리더를 이 세상에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홍범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하왕, 대동, 오행, 황극. 정조가 그래서 이 홍범을 연구했어요. 왜냐? 홍범의 핵심 사상은요, 은나라 통치 철학 핵심은
그 시대의 최고의 도덕적인 존재가 리더가 되고 신하들은 당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도덕적인 리더를 따라서 도덕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 당파가 없이 탕탕평평하게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탕평이란 말도 조선시대 때 홍범에서 가져온 거고 정조가 황극변이라는 책을 써요. 이 왕권을 세우려고. 내가 왕권이 바로 서면은 신하가 당파 싸움이 없어질 텐데 하는 그 마음에 당파 싸움을 없애려고 이 황극변을 쓰고 영종조가 탕평을 주장한 것도 역시 홍범에서 가져온 사상이고 천하왕 진정한 리더에 대한 그런 그 기원도 노자나 그 맹작, 홍자가 다 똑같아요. 왕도란 말이 홍범에서 나오고 대동이란 말도 홍범에서 나오고 탕평도 황극도 천하왕도 다 홍범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역학의 핵심이 오행도 홍범에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있다는 거죠. 노자나 공자나 문헌적으로도 서경의 사상을 다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자 하는 건 제가 시민대학에서 노자에 대해서 한 강의한 거 있어요. 5주 정도 강의한 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그때 가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서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자와 노자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좀 한번 보시면 좀 뒤에 글 하나 제가 논어 양심 밝히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공자는 동이족의 휴머니즘, 즉 인문화의 대표적 기승자인 여임금과 순임금을 근본으로 삼아 그들의 학문을 밝히고 설명하는데 진술하는데 핵심을 둔 거고요. 공자가 살았던 주나라 문화의 창시자인 문왕과 무왕을 당대의 규범으로서 존중하고 공부했다. 지금 사람들은 그 법으로 사니까 문무왕을 공부하되 핵심 철학은 동이족 걸 가져와서 지금 주나라에 쓰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주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한 겁니다. 현재의 문화를 존중하되 근원적으로는 고대 동이족의 인간 사랑의 문화, 양심 문화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작업의 선구자로 스승인 노자를 지목하고 노자는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일하던 관리로 동이족 고대 문화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배운 것이고 공자와 노자가 모두 동방 고대 문화를 계승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홍범은 결국에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놓고도 결국은 은나라 성자한테 찾아가서 현인한테 찾아가서 정치하는 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순되거든요.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현인을 찾아가서 저 정치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수받는다. 이게 모순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동방 고대 문화를 주무왕도요. 결국은 동방 고대 문화를 자기가 전수받는 형식을 취해야만 자기 왕권이 확실해질 거라는 걸 안 거죠. 이게 예전에 중국에서는 지금 고조선 쪽이 오히려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선 나라들이요. 고조선에서 뭔가를 받아가야만 자기 왕권이 안정이 됩니다. 그 얘기가 5월 춘추에 보면 우나라가 은나라 전에 왕조가 하왕조인데 하왕조를 세운 은나라 그 우임금이요. 홍수를 잡아가지고 왕이 되는데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천하 제후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을 해요. 주신이 지금 조선으로 봅니다. 주신의 공이 너무 크다. 주신이 도와서 내가 이 홍수를 잡게 됐다. 자꾸 그 조선을 찬양해요. 그럼 왜 제후들 모아놓고 왜 이런 사대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게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거였을 거라는 거죠. 주신이 나한테 그런 비법을 가르쳐줬어. 이 감각을 갖고 보셔야 돼요. 기자가 주무왕이 왜 은나라를 자기가 쳐놓고 정벌해서 다 죽여놓고 왜 이 은나라 현인을 불러다가 거기서 정치의 도를 듣고 있느냐? 은나라의 도가 나한테 왔어라는 동이족의 도가 나한테 왔어라는 형식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조선이나 이런 동이족의 이상이 예전에는 많이 달랐다고 보고 이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제 잘 드렸는데 공자가 뭘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논어의 이 구절이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신다. 공자는요, 공부의 오타쿠예요. 학문의 오타쿠. 오타쿠, 이제 미친 사람이에요. 학문만 생각하면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런데 뭔 공부를 했는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부를 좋아했다는. 이 동방 고대 문화, 이건 양심 문화예요. 양심 문화. 홍익인간 있죠?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이족 문화는 그때 동이족의 문화를 보면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리더가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 즉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진짜 리더라는 사상이 확고해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말이 나온 거고 이쪽으로 가면 요순한테서는 똑같은 철학이 나와요.
진짜 리더는 양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을 평생 판 공자가 고대 문화를 좋아한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제자가, 자로란 제자가 어디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해요. 너희 스승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와가지고 공자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공자가. 이 말에서 자기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는지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공자란 사람은 학문에 미쳤을 때는 배고픔도 있고 학문을 즐기느라고 근심도 있고 늙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말을 안 했는가라고. 학문 매니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매니아고 그 공부는 양심 공부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또 이제 맹자에 보면, 이거 논어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맹자에도 나와서 제가 옮겼는데요. 나는,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들어보세요. 진리를 배우는데 염증 안 냈고 남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았어.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이에요. 이거를요, 자공이라는, 또 자로는 우직한 제자고요. 자공은 그 당시 재벌이에요. 재테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은 제자예요. 공자 학당에 그런 그 이동 비용 같은 거 다 이게 생활비를 이 자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공이 말을 너무 잘해서 공자님을 또 한번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준 거예요. 공자님은 성인이신 것 같습니다. 딱 치고 나오니까 공자가 그래요. 나는 배우는데 실증 안 냈고 남은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니까 자공이 또 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실증 안 냈다는 거는 지혜요.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건 자비니까, 인이니까, 지혜하고 자비하니까 성인 맞네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끝내는 구절인데, 이 동양에서 자, 성인 성자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이게 사람이다. 흙토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 지금 탁월할 임자인데요.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거예요. 흙이 쌓인 위에 사람이 우뚝 서 있으니까 남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잘 듣고 말해주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이불염, 이게 교의불건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동양에서 뭘 들어야 되죠? 이 군자는 천명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천명이 뭐냐면 하늘의 명령인데요.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딱 집었을 때 네 거 아니다 라고 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라고 울리는 요게 천명이에요, 동양에서는. 천명을 언제 어디서나 정확히 듣고 그걸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탁월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예리하게 들어야 돼요. 여기 욕심이 섞여 있으면은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하는데 그거 이제 또 오늘부로 네 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섞여서 들려오면요 착각을 일으키죠. 중요한 상황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욕심과 양심이 혼재되어 있으면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는 겁니다. 성인은 정확히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즉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와 나 모두가 행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지 않고 욕심에. 그게 성인입니다. 그거를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래서 이 공자가 평생 한 작업은 이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도 성인 되고 싶어서 공부했겠죠. 양심의 달인이 되고 싶어서. 성인은 그냥 양심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 이야기를 엄청 팠던 겁니다. 옛날 얘기들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노자나 공자나 추구한 게, 노자는 무의 철학, 공자는 양심 철학 그러거든요. 그럼 무의랑 양심이 다른 건 줄 많이 아시는데요. 무의라는 건요, 양심 그대로 하는 걸 무의라 그래요. 여러분이 뭐 안 보태는 거.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든 소리가 아니에요. 너가 이 짓을 하면 남이 괴로워진다. 나와 나 모두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건요, 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지. 남도 나랑 같은 마음일 텐데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요, 그대로 발현된 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무의랑 양심을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자가 이런 말 하죠. 노자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무의로, 양심으로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이시다. 순임금 빠예요.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공경하게 양심적으로 백성을 대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하들부터 다 양심적이 되고 백성들한테도 양심적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백성이라면 싫은 건 안 해주고 내가 백성이라면 이거 좋겠다 하는 그것만 해줬다는 겁니다.
요거를 또 다른 유교 경전이 대학에서는 진짜 리더는 백성의 부모된 사람이 된다. 부모 된다는 건 뭐냐? 좋아하는 건 같이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해주는 거다. 요게 다예요, 동양에서는. 요게 동양 고대 철학이었어요. 그게 고조선 버전으로 내려온 게 홍익인간이랍니다. 널리 인간 이롭게 해줘라. 근데 어떻게 이롭게 해줘야 되나요? 돈만 갖다 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주고 백성들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해주는 게 홍익인간 하는 분입니다. 공자는 그거 연구한 전문가고요. 또 공자가 이런 말도 해요. 정치란 거는 덕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양심이잖아요. 양심으로 하는 게 정치인데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한다는 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인위적인 거고요. 욕심이 유이고 양심은 무입니다. 맛이 없이 담담한데 모두를 이롭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덕으로 한다는 거는 북극성의 제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뭇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내가 양심을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양심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따르게 하는 그게 진짜 양심 정치다, 덕 정치다라는 게 이 공자의 사상이거든요. 이걸 들어보시면요. 노자랑 절대 다르지가 않습니다. 노자 읽으시면 결국 이런 리더를 찬양해요. 둘 다 요순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같은 걸 공부한 분들이라 덕이란 글자 한번 제가 파자해 볼게요. 요 덕이요. 요게 이제 행하랭자인데 행하랭자는요. 요 사거리예요. 옛날 사거리를 말해요. 사거리가 지금 행하랭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예요. 길 가다 보면 이제 사거리를 만나죠. 거기서 잘 걸어 어디로 갈지 잘 정해서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 걷는다는 거 실제 행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행하랭자 플러스 덕자는요. 요게 정직할 직자죠. 정직할 직의 마음심. 이것만 해서 옛날 덕자입니다, 지금. 요게 네모가 누워서 그래요, 지금. 누워서 현재 글자가 된 거. 즉, 직심이 뭘까요? 양심이에요.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을 실천하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을요, 남한테 막 은혜 베푸는 걸 단순히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덕이라는 건요,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말고. 양심대로 하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자는 공자, 맹자의 덕치랑 노자의 무의랑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노자는 무의, 내가 인위적인 걸 안 보태는 거, 이게 양심이고요. 유의, 인위적인 걸 보태는 거, 그럼 욕심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이 말을 해요. 백성을 정치라는 건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 통치하려는 욕심이 이미 붙었잖아요. 다스리려고 하면 망친다. 오히려 너가 무의, 마음을 비우면 다스려진다. 이게 노자 철학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공자는 요순을 존중했다는 그 증거가요. 중용에 보시면 나와요. 중리는 공자는 요순을 근본으로 삼아 밝히고 설명하시고 문무왕을 규범으로 삼으셨다. 요순을 진술했다. 거기 조술이라는 게 할아버지로 알고 진술했다는 게 요순이라는 게 나오죠. 자, 아까 수리부작의 술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독실이 믿고 좋아했다는 고대 문화가 결국 누구 거라는 거니까 요순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순 걸 진술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가 쓴 거거든요. 공자의 손자가 쓴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중리는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는 요순을 제일 할아버지로 진술한 사람이다. 그 당대 주나라 문화를 만든 문무왕은 그냥 당대의 규범으로 법으로 삼으셨다. 맹자가 말하죠. 끝에 보십시오.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 동이족이다. 순임금은 대표적인 동이족이고 그래서 은나라가 동이족인데 요순을 그렇게 기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자, 공자가 뭔 공부했는지 아시겠죠? 성인 되는 공부. 그리고 실제 성인들 요순은요 그 불교의 아미타불 같은 존재예요. 뭐냐면 불교에서요 당신 부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에서는요 당신 요순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님도 그렇고 후대 모든 유학자도 당신 요순 같은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불교의 부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 공자는 왕을 못했잖아요. 요순은요 성인이면서 왕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상의 근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때 왜 지금 유대교에서 메시아로 안 믿는가와 왜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가 핵심이요. 왕을 못해서 그래요. 메시아는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어야 돼요. 원래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자이자 제사장이고 이제 이 정신적인 왕은 됐는데 실제적인 왕은 못했죠. 그게 유교에도 똑같아요. 공자가 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순을 높이는 겁니다. 요순은 왕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으로 내성외왕이라고 하잖아요. 안으로 성인이고 양심의 달인이고 밖으로는 실제로 백성들까지 통치한 사람이라 요순을 우리 유교에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요순을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양심적인 정치까지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공자 때는 자신이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경전을 잘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배경을 보시고, 자, 이 정도를 보시고, 잠시만요. 시계가 지금 없죠. 시계를, 네, 11시. 예. 1시간 정도 지금 남았죠. 예. 자, 이 정도 배경 속에서 이제 논어를 읽어내시면요. 논어 제1장이 뭡니까? 공자께서 말하시길 이제 너무 잘 아시죠? 하기 시습지. 자, 하기 시습지. 이게 손입니다. 손으로 배운다. 여기에 이제 옛날 대나무로 만든 산까지 같은 거예요. 여기 이걸로 글자도 그리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숫자도 만들고 해서 공부합니다. 집에서 아이한테 이건 손이에요. 이게 손으로 이런 글자나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배울학이라 남한테 지금 지식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논어에도 이런 말도 나와. 학이 불사증망. 배웠는데 생각을 안 하면 예, 없어져 버린다. 예. 사라져 버린다. 요게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가 그물입니다. 그물로 덮어서 이거 자체도 없어진다는데 그물로 덮어서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배웠는데 고민 안 해보시죠? 스스로 배웠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책에 줄까지 치고 읽은 다음에요. 한동안 딴 생각하다가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책을 보면 줄 쳤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자가 아주 경계하는 겁니다. 배우기만 하고 고민 안 하는 걸 아주 경계하는데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배운 다음에 이 유학의 순서는 이래요. 공부 순서가 박학 그럽니다. 네. 먼저 이 약자로 쓸게요. 널리 배워라. 배울 때는요. 정보를 모든 데서 구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니 뭐 다 전문가 다 찾아가서 배우고 예. 그 다음에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예. 치밀하게 질문하라. 이게 중용에 나온 공부 순서입니다. 이것만 하면 성인 될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박학, 신문, 치밀하게 물어보고요. 예. 신중하게 그거를 이때가 이제 이때 신중하다가 나와요. 생각하다가 나와요. 원래 그게 이제 배우고 생각하라는 게 이겁니다. 배우고 정보를 먼저 듣고 나도 궁금한 거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건 남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건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그러다가 명쾌하게 변별을 판단을 해봐라. 결론을 딱 내려야 돼. 이거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고가 끝나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독행. 그렇게 판단했으면 진짜로 해봐라. 그래서 학문, 사변, 행 그럽니다. 이 5가지만 하면 무조건 지혜로워진다. 이게 중용의 결론이고요. 이것만 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약한 자도 강해진다. 자, 왜냐? 동양에서 성인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동양에서 성인이 된다는 건요. 보세요. 진리를 알아야겠죠. 그걸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뭐냐면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선악을 판단할 줄 알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일에 접했을 때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선악 판단을 위해서는 학문사변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실천해보고 선이면 해보고 악이면 안 해보고 이게 실천입니다. 요즘만 하면 이 5가지 안에서 결국 이게 서로 도와가지고요. 해보고 나니까 선악이 더 판단이 자명해지고 판단이 자명해지니까 실천이 더 분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기 봉은사나 이렇게 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이렇게 써요. 문. 불교에서 지혜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 사, 수. 같죠? 질문하라. 아니, 들어라. 진리를 먼저 남한테 가서 배워라. 이 뜻이잖아요. 여기 학문의 얘기고. 그 다음에 네가 혼자 생각해봐라. 그렇죠? 생각하고 결론 내려보라는 거. 수, 진짜 해봐라. 닦아봐라. 지혜는 요 세 개로 얻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삼해라 그럽니다.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삼해. 이게 불교나 유교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정보를 좀 들어야 돼요. 이게 정보도 안 듣고 그냥 생각하면요. 아까 학이불사증만 그랬죠. 배웠는데 생각 안 하면 없어진다는데요.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사이불학즉. 혼자 고민만 하고 안 배우는 자는 위태로워진다. 망상에 망상을 거듭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불교도요. 먼저 들으라 그래요. 정확히 들어라. 부처님 찾아가서 들어라. 그 다음에 혼자서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진짜로 그런지 해봐라. 여기 답니다. 그래서 논어도 그러니까 뭐 학이 시습이 뭐겠습니까? 먼저 배웠으면 혼자 고민도 해보고 진짜 해보라는. 이게 시습이에요. 수시로. 때때로라는 게 때때로라 그러면 꼭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수시로 뭘 합니까? 습. 보세요. 습이 이게 새 날개 기두자죠. 밑에 흰 백자인데 원래 이게 옛날 글자로는 흰 백자가 아닙니다. 날일자지. 뒤로 오면서 뭔가 쓸데없는 게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새는 원래 날 수 있죠. 근데 이 날개짓을요. 새도 날마다 해야 날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연습하는 걸 말해요. 날개짓을 날마다 연습하는 거를 습 그래요. 그러니까 자, 먼저 배우기를 뭘 배웠겠습니까? 공자가 평생 좋아하는 거는 동방고대문화, 양심문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양심을 기르는 법을 배웠어도 혼자서 계속해서 익혀서 내가 진짜 남한테 그렇게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까지 만들려면요. 익혀야겠죠. 그러다 보면요. 뭐가 오겠습니까? 희열이 일어나죠. 예. 아주 오타쿠시라 내가 공부하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소화했을 때 희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래요. 어떤 거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배우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양심을 배우고 익혔을 땐 또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 법열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이 양심의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 한 문장의 논어의 일장인데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거 오타쿠들의 얘기입니다. 매니아들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공부 매니아가 혼자 배우고 즐기는데 이렇게 기쁘지 않는가 하면 신바람이 나지 않은가 하면 이미 이제 공부 자체로 희열을 느끼는 매니아인데 또 꼭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유붕이 자원방래. 나랑 똑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같이 노니 즐겁지 않은가. 기쁨이 더 커져요. 이건 이제 동호회에 나간 거죠. 오타쿠들이 동호회에 나가서 서로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술 동호회 뭐 있겠죠. 등산 동호회 오다 보니까요. 등산객들이요. 길을 줄 서서 하도 밀려가지고요. 그대로 산으로 가시면 아마 줄 서서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만나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 자기랑 뜻이 같은 벗을 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손 두 개 해가지고요. 이러면 이게 보두자가 돼요. 두 손이 서로 만났다고. 예. 요거는 그냥 친구 그럴 거고요. 요거는요. 이거는 그 붕새의 깃들이라고요. 이 봉황의 깃. 그 봉황이 스승이라면 거기에 한 학파에 그 있죠. 깃털들이라고 해가지고 두 깃털을 그려놓은 거에서 이 짝은요. 같은 스승을 모신 벗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친구 간에 구분하자면 동지예요, 동지. 뜻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스승이 같다는 건 뜻이 같은 거예요. 지향하는 게 같은 친구. 그러니까 유붕이 자원방래라는 건 나랑 똑같은 걸 지향하는 양심 공부, 고대 문화를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양심 얘기를 하면 훨씬 기뻐진다. 내가 공부한 걸 나누다 보면 서로 너무 즐거워진다. 자, 여기까지 해도 완전히 그 매니아라는 거 알겠죠? 오타쿠. 그냥 목숨 걸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공부를. 그러면요,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남이 안 알아주고 뭐라고 하기가 쉽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화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 좋거든요. 매니아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뭐 어떤 매니아든지 간에 다 비슷할 겁니다. 요 세 개가 다 걸려요. 나 혼자 그것만 막 해도 너무 좋아요. 동호회 나가서 같이 즐기니까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우리를 비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지금 즐겁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 이게 이 정도 되면 군자다. 양심을 이 정도로 좋아하면 군자다. 이제 느낌 오십니까? 내가 평생 되고 싶었던 건 군자고, 군자란 건 이런 사람이다. 양심을 혼자 닦고 남이랑 같이 닦고 남이 안 알아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 정도로 좋아해야 된다. 학문을. 자, 이게 이제 1장에서요. 공자 지금 1장 전에 아까 공자가 스스로 자기 평한 것도 다 공부 얘기만 있죠. 이 양심 공부를 해가지고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한다는 게 공자한테는요. 이게 다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도덕률이 있구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요. 칸트가 있어요. 칸트가 이 얘기를 해요. 칸트도 똑같은 양심을 지향합니다. 인간 안에 선의지라 그래요. 인간 안에 순수한 선의지, 양심이 있는데 이 말을 합니다. 별이 빛나는 내 가슴을 약동케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내 안에 도덕률이 뭐라고 외칩니까? 칸트의 도덕률은 너가 하는 행위의 준칙이, 자, 여러분이 하는 행위의 준칙이, 행위의 원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하라. 즉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모두가 해도 좋은지를 판단하는 뒤에 하라. 같은 얘기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버전일 뿐이에요. 황금률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칸트는요, 자기 안에서 그런 걸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정언 명령. 무조건적으로 자기 안에서 울리는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이게 희열이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있다는 게.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양심의 소리가 울리는 게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으로 울리고 있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는요.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도외시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구하다 죽기도 하죠.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한 게 지금 양심이거든요. 양심의 명령에는요. 모두를 살려라는 말이 있지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없더라는 거죠. 양심에.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챙기는 건 내 욕심이죠. 나를 챙겨주는 건. 욕심도 있어야 돼요. 나를 챙겨주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는 욕심과 모두를 챙기는 양심이 대화를 해가지고 타협점을 항상 찾아내야 돼요. 양심을 왜곡시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욕심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양심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양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은 영양껏 하셔야지 갑자기 테레사 수녀처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이거는 한다가 알거든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양심적인 행위를 자꾸 해가시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역량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양심 기르는 법입니다. 그게 맹자의 호연지기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등산 가신 분들 이제 호연지기 기르러 많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맹자한테 누가 이제 물어요.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르느냐? 호연지기가 뭐냐 그럴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호연지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양심을 실천할 때 생기는 포스라는 거예요. 발 뻗고 딱 주무실 수 있는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없을 때 생기는 도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르느냐? 매일매일 양심적인 일을 해서 쌓여갔을 때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신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물정.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예. 예. 필유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필유사 신물정. 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되 양심적인 일은 꼭 실천하되 이게 기가 막혀요. 유교 그 현자가 한 말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뭔 얘기냐면 이걸 못 풀어요. 지금 2000년간요. 저거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리학자들마다 신물정, 마음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대충 느낌은 알아요. 느낌은 다 공통되는데 정확히 풀려면 어려운 구절인데 저게 뭐냐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인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되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만 오늘 하지 마시라는 거고 크게 어긋난 거는 빨리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거예요. 여러분 역량껏. 여러분 욕심이 그래도 허용하는 선에서 하셨죠. 그러면 된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자란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얘기해줘요. 조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정이라는 말은 결국 조장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조장이요. 도울조자에
맹자까지 조금 하네요. 잘하는 걸 도와주는 게 조장이거든요. 너 조장하지 마.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조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처음 쓴 게 맹자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주냐면요. 송나라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얘기 그대로 이어서 나가요.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봤더니 싹이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싹을 다 들어줬어요. 자라게 도와준다고. 반나절을 그 짓을 하고 집에 와서 아들한테 내가 오늘 싹 자라는 걸 도와주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하니까 아들이 그 말 듣고 황급히 밭을 뛰어나가 보니 싹 말라 죽었더란 얘기를 해요. 맹자가 말한 게 이겁니다. 갑자기 성인처럼 하려다가는 가랭이에 찢어진다. 양심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지금 내 욕심, 내 역량이 있거든요. 내가 감당한다 못한다가 있어요. 기부하실 때도 요 돈 내면 내가 속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만족하셔야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 뭐냐면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그 실력이 자꾸 잘하면 그때그때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동양의 양심 개발법은 그때그때 여러분 가장 마음에 찔리는 것만 풀고 가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이런 군자도 될 수 있다. 이 세상 이게요. 이게 유교가요. 아주 실질적이고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잘 못 활용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양심에 찔리는 것만 푸십시오. 그날 자기 욕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면 실력은 잘하지. 갑자기 태사수녀는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한 매덕 기부하시고 끙끙 앓고 뭐 이제 다시는 기부의 기자도 싫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양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 양심이 안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양심을 잘 길러가는 방법이 늘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시고 자명한지 따져보시고 따질 때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인의의지로 따져보시는. 남의 입장이 되어보시라. 남의 입장이 되어보고. 남한테 혹시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따져보고. 무례하지는 않은가 따져보고. 지적으로도요, 이게 증거가 확실히 있는 자명한 건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따져보시면요, 그 요소들을 따져보시는 중에 결론이 나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시면요, 해보면 또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가설입니다. 실험해보면요, 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놓친 것들이 뭐였는지가 또 드러나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는 거랑 하는 것이 자꾸 개발되면 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 공자가 평생 한 게 하기 시습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희열을 느낀 게. 그래서 이거는 소크라테스 비언론에서 이 말을 해요. 나는 신의 명령으로 아테네를 위해 봉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정치나 수많은 좋은 일들보다 내가 한 일이 아테네에 제일 값이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면 나는 뭘 했느냐? 아테네 사람들한테 당신들 혼을 진선미, 최선의 상태로 만들으라고만 가르쳤다. 그러면서 몸뚱이나 돈에 관심을 쏟는 것보다 당신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 다닌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평생 업적을 자기가 그렇게 설명해요. 이 성인들은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을 못하는 분들이었고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꾸 개발이 돼요. 능력이. 그래서 어디까지 개발되나 한번 파본 사람들이 성인이고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핵심 팁은 이겁니다. 양심을 역량껏 따르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키워가시고 양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양심 성찰을 많이 해보시라는 것. 자, 공자가 이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이제 양심 얘기를 가르치니까 자공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공은 오해를 해요. 자공은요, 공자가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공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공자는 평생 많은 걸 팠지만 공자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내 양심 감각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 파고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왜 아닌지 연구하고 양심에서 좋아하는 건 왜 좋은지 그리고 정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더 양심적인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양심을 적용해야 되는지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랑 또 얘기할 때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까지 해줘야 양심적인 건지 돈 달라는데 돈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걸요 공자는요 다 양심 감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느 선이 제일 좋다라는 그거를요. 양심에서 답을 내다 보니까 평생 그것만 파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자는 이제 현상을 보고 공자님은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공자가 성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공이 그걸 오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말만 다 외우고 있지 이 친구가 양심을 들어보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지식에도 현혹된 것 같아서 자공이 떠봅니다.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 같냐? 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다. 나는 오직 한 놈만 팠다. 이리관지란 말이 나면 나는 하나만 팠다. 즉 내 마음에서 양심에 거리낀 거는 안 하고 양심이 좋아하는 거는 자꾸 해보는 중에 이렇게 지식이 생겼지. 결국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하나만 판 거예요. 평생 하나만 판 게 된 거예요. 이게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선이 궁금했어요. 선. 좋은 상태라는 게 궁금했어요. 최선의 상태. 이게 선입니다. 선. 그래서요. 도자기 굽는 데 가서 봐요. 도자기는 어떤 게 선한 도자기인지. 좋은 도자기가 뭔지. 말은 어떤 게 좋은 말인지.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만 고민하냐면 선이 뭔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나니까 안 거예요. 선하다는 거는 결국 자기 본성을 충실히 구현할 때 우리가 선하다고 한다. 그릇이 그릇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때 선하다고 한다. 그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때 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크라테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선이 뭔지만 궁금했던 거죠. 진선미가 뭔지만. 이 공자도요. 양심이 뭔지만 궁금했던 겁니다. 자, 자공이 묻기를 자공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자공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그 하나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떠봅니다. 한마디 말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할게요. 그러면 공자가 뭘 하나만 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서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를 가지고 이런 양심 성찰과 실천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걸 키우시는 연습만 하시면 인격이 날로 고매해지고 이제 군자의 영역, 성인의 영역도 이제 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서라는 거는 똑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즉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용서하다는 뜻으로만 쓰이는데 용서하다는 뜻으로만 쓰일 글자는 아니고요. 더 의미가 커요. 남을 나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서는. 그러니까 용서도 해주는 거고요. 저거 실수했을 때 오죽한 마음일까 해서 용서도 해주는 거니까 용서보다는요. 서는 남을 나처럼 여기고 대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요게 자 이게 논어는 이거 한 구절만 아시면 돼요. 공자가 평생 판 게 뭐라고 합니까? 서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자 이해되시죠? 내가 원치 않은 거.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